여보, 형우야, 아가. 제 목소리는 짙은 유황 안개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는 것이냐? 제발 누가 대답 좀 해다오. 이 낯선 땅에, 이 안개 자욱한 바닷가에 어찌하여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졌단 말입니까?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일이 제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들 녀석과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내 남편이 꾸민 잔인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때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박희숙입니다. 요즘 들어 딸아이가 알려준 예상밖 사연이라는 것을 들으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제게는 유일한 낙이 되었답니다. 다른 이들의 기구한 사연에 가슴을 치며 눈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내일처럼 기뻐하기도 하면서 저 역시 제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멍울을 이제는 꺼내놓아야겠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래 묵은 상처라는 건 가만히 둔다고 아물지 않더니요. 오히려 햇볕에 드러내지 않으면 속으로 골가 터져버리는 법이죠. 방금 들으신 그 처절했던 절규,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비극의 한 장면이다. 어쩌다 제가 그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홀로 남아 울부짖게 되었는지 그 기나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면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우리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자 찬란한 빛이었던 제 언니의 이야기부터 말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서울에서 한참을 달려가야 하는 깊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종점에 내리고도 하루에 딱 2번 들어오는 낡은 시골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지요. 그 버스에서 내려서도 흙먼지 날리는 길을 한참이나 걸어야 비로소 우리 집의 낡은 지붕이 보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손바닥만한 논 면마지기와 비탈진 밭들기가 전부였으니 저희 6남매와 부모님까지 8식구의 입에 풀칠하기도 벅찬 숨이 턱턱 막히는 가난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1960년대였을 겁니다. 무작정 서울로 가면 공장에라도 취직할 수 있던 시절이었죠. 저는 남동생들이 아직 어릴 적에 가족들의 등을 떠밀다시피 서울로 올라와 구로공단에 있는 작은 방직 공장에 몸을 담았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니 우리 가문 전체에는 희망의 등불과도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언니 희경이었습니다. 언니는 집에서 산 하나를 넘고 또 개울을 건너 1시간 반이나 걸리는 국민학교를 다닐 때부터 동네에 소문난 수재였어요. 어찌나 똑똑했던지 남들 6년 다니는 학교를 5년 만에 졸업해버렸죠.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마침내 우리 식구들은 물론이고 온 동네를 통틀어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그것도 전액 장학생으로 떡하니 합격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희경이가 해냈어.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아버지는 동네 잔치를 열고 덩실덩실 춤을 추셨고 어머니는 언니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훔치셨죠. 언니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아 그때부터 실질적인 우리 집의 가장 노릇을 했습니다. 저 역시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공장에서 밥을 먹으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제 은에 쥐어지는 월급 봉투는 만져볼 틈도 없이 고스란히 고향집으로 보내졌죠. 그 돈 덕분에 제 아래 남동생 둘은 서울만큼은 아니더라도 근처 큰 도시에 있는 상업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 6남매 중 저만 국민학교 졸업장이 전부인 사람이 되고 말았지만 부모님께서는 그런 저를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라며 늘 자랑스러워하셨답니다. 저는 공장에서 고된 나날을 보내던 중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숙부 밑에서 자랐다는데도 그늘 한 점 없이 성격이 쾌활하고 무엇보다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있어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만큼 귀티가 흐는 참으로 인물이 좋은 남자였죠. 언니보다 조금 이르게 저는 그 사람과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과 저는 여전히 공장에서 잔업과 철야를 밥 먹듯이 해야 했습니다. 물이 벌어도 참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제게는 세상 그 무엇도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선한 남편과 부지런한 저를,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쁘게 자라주는 딸아이, 이 세 식구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 언니는 여전히 온 집안과 마을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토록 찬란하게 빛나던 우리 집안의 희망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무너져 내리게 될 줄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대신 늘 아버지가 쓰시던
투박하지만 정이 듬뿍 담긴 글씨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편지의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언니가 갑자기 휴직계를 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한번 찾아가 보라는 간절한 당부가 담겨 있었죠. 저는 일과를 마치자마자 불이 나게 언니가 자취하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가 걱정이 태산 같으셔. 갑자기 휴직은 왜 한 거야? 제 걱정스러운 물음에 언니는 희미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별일 아니야, 희수가. 그동안 너무 무리했나 봐. 몸이 좀 안 좋아서 잠시 쉬려는 것뿐이야. 괜히 부모님 걱정하시게. 하긴 가뜩이나 가녀린 몸으로 공부에만 매달렸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저는 언니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오히려 푹 쉬라며 등을 두드려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공장과 기숙사를 오가는 고된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월급의 대부분을 집으로 보냈고 남동생들도 학교를 졸업하고 도시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시간이 흘러 약 1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언니에게서 만나자는 전갈이 왔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예전에 갸름하고 지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언니의 얼굴은 퉁퉁 부어 푸석푸석해 보였습니다. 평생 살 한 번 쪘습니다. 평생 살 한 번 쪄본 적 없는 언니가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디 많이 아파? 희수가, 미안해. 나랑 얘기 좀 하자. 언니는 다짜고짜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뭐가 미안해?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가서 편하게 이야기해. 아니, 내 방으로 가야 해. 얘기가 길어. 언니의 자취방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대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방 한가운데 이제 막 태어난 것이 분명한 아기가 이불에 쌓여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그때였습니다. 언니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다가 말하다가 예전에 그 총명하던 언니는 간데없이 횡설수설하는 이야기를 간신히 정리해보니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언니는 같은 학교 대학원을 다니던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시절엔 흔치 않았던 대학원생. 저는 사실 대학원이 무언지도 잘 몰랐습니다. 박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던 그 남자는 졸업 후 교수가 되면 언니와 결혼하겠다고 굳게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서로의 마음을 의심해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사이였다고 했죠. 그런데 남자가 정말로 박사학위를 받고 어느 대학교의 교수가 되면서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언니와 결혼하겠다고 집에 알리자 집안의 반대가 상상 이상으로 거셌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명망 있는 교육자에 물려받은 재산도 많은 소위 말하는 뼈대 있는 집안이었던 겁니다. 그런지에서 우리처럼 가진 것 없는 시골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들일 수는 없다고 길길이 날뛰었다고 해요. 시댁이들 집에서 그토록 반대하던 와중에 언니는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느꼈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아이가 3개월째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언니는 아이를 낳고 싶었고 처녀교사가 배가 불러 학교에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 아이를 낳을 때까지 휴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1년 전 갑작스러운 휴직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한 아들이었답니다. 문제는 아이 아빠의 태도였습니다. 집안의 거센 반대에 시달리던 그는 아이가 태어나자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야 엄마 혼자서도 얼마든지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있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아이 아빠의 허락 없이는 아이를 호적에 올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생아, 지금은 사라진 말이지만 그때 제 조카는 언니를 버린 그 남자의 허락이 없으면 호적에도 오르지 못하고 제대로 학교도 다닐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이미 우리가 알던 그 지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에 초점마저 흐려진 채 넉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 우리 자매는 그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서럽게 울었습니다. 시골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생전 처음으로 뼈아프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언니가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젖은 목소리로 제게 내뱉은 말은 제 평생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희수가 부탁이 있어. 제발 들어줘야 해. 언니, 무슨 부탁인데 그래? 말만 해.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뭐든 할게. 이 아이를 내 남편 호적에 올려주면 안 되겠니? 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남편의 호적이라니. 그것이 대체 무슨... 부모님께는 절대 알리면 안 돼.
그냥 내가 낳은 아들로 해줘. 내가 학교에 다시 복직만 하면 양육비는 얼마든지 보낼게. 내 남편 제부한테 잘 좀 얘기해줘. 제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설득해줘, 희수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돌아와 고단한 몸을 놓인 남편을 붙잡고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대체 세상에 그런 천하의 몹쓸 놈이 다 있단 말이야.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을 부르짖었습니다. 마음이 떠나버린 사람을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그것보다 지금 우리 언니가 처한 상황이 더 심각해요. 우리 아니면 언니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갓난아이는 또 무슨 죄고요. 남편은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결국 깊은 한숨과 함께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알겠소. 우리가 아니면 누가 그 가여운 아이를 거두겠소. 우리 딸 동생으로 우리 아들로 키웁시다. 그렇게 남편은 저의 간곡한 설득 끝에 언니의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여 호적에 올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처럼 똑같이 키우겠다고 굳게 다짐해 주었지요. 나중에 알았지만 법적으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딸의 동생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행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서 시끄러운 기계 소리에 묻혀 일을 하고 있는데 석 반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니 언니가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간신히 제가 다니는 회사 전화번호를 불러주었다는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핏덩이 같은 자식마저 제 손으로 떼어놓은 언니는 결국 삶의 희망을 놓아버렸던 겁니다. 의사는 언니가 먹으면 치명적인 약을 먹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니는 병원에서 사흘을 버티다 그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 언니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제 손에 무언가 적힌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펴보니 어느 대학교의 주소와 한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생부가 있는 학교와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그러나 언니의 죽음에 얽힌 이 끔찍한 진실을 아는 사람은 저와 남편 단둘뿐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물론 그 누구에게도 언니가 아이를 낳아 제게 맡겼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시골에서 국민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저와 제 남편은 이제 이 차가운 서울 하늘 아래에서 오롯이 우리 두 사람의 힘으로 두 아이를 키워내야만 하는 처지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언니가 살아생전 보내주던 양육비는 그야말로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마저도 끊기고 말았죠. 이제 저희 부부는 온전히 저희의 힘만으로 두 아이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남편과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 공사판을 전전했고 저는 남의 집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파출부가 되었습니다. 분이 되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른 둘이 누우면 꽉 차버리는 단칸 월세방, 그 비좁은 방 한 칸을 간신히 구해 살면서 하루에 서너 시간 쪽잠을 자는 것을 빼고는 꼬박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진 세월 속에서도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주었습니다. 특히 아들 녀석, 형우는 죽은 제 언니를 꼭 빼닮아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딸아이는 저를 닮았는지 저보다도 더 순하고 착하기만 했지요. 무엇이든 제 동생에게 먼저 양보했고 단 한 번도 자기를 내세우는 법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형우는 국민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언니처럼 단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는 수재였고 반에서 반장을 도맡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의 학교에서 학급 반장과 임원들의 어머니 모임이 있으니 꼭 참석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오래.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제 평생에 그런 자리에 가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 할 수 있는 온갖 단장을 다 했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시집 올 때 딱 한 번 입었던 낡은 한복을 꺼내 입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어깨를 한껏 편 채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럼 오신 어머님들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장 김영우 어머님, 일어서서 다른 어머님들께 인사해 주세요. 담임 선생님의 말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반장인 김영우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제 소개가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를 빼고 부반장 엄마를 비롯한 다른 엄마들은 모두 젊고 화려했습니다.
곱게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차려입은 그들 사이에서 일에 찌든 제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남루했습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게 학부모 모임이 끝나고 저는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들 녀석이 이상하게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명랑하던 아이가 갑자기 입을 닫아버리고 밥도 예전처럼 먹지 않으니 어미로서 걱정이 될 수밖에요. 형우야, 너 어디 아프니? 아니면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엄마한테 말해봐.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벽 쪽으로 몸을 돌려 저를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지요. 제가 집요하게 이유를 묻자 아이는 갑자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애들이 다 엄마 보고 엄마가 아니고 할머니 아니냐고 그런단 말이야. 다른 엄마들은 다 예쁜데 엄마는 왜 그래? 엄마한테서 이상한 냄새도 난다고. 아이의 울부짖음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이게 뭐야? 부반장네 집에 갔더니 걔가 사는 방이 우리 사는 방하고 마당을 합친 것보다 더 넓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아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알게 된 것이죠. 언니를 허망하게 보낸 슬픔,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그 모진 서러움, 꾹꾹 삼키고 또 삼켰던 제 눈물보도 그 순간 함께 터져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먼저 떠나버린 언니가 너무나도 그리웠고 또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웠습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이 예쁜 아이를 남겨두고 그리도 허망하게 가버렸는지. 그렇게 한바탕의 서러운 폭풍이 아이와 저를 휩쓸고 지나간 후 아래 입에서 다시는 학교에 엄마를 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도 내내 반장을 하면서도 아들은 단 한 번도 저를 학교에 부르지 않더군요. 딸아이는 가끔 친구들을 그 좁은 단칸방에 데려와 속국장난을 하기도 했지만 아들은 결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아들의 친구 이름 하나를 알지 못했고 단 한 명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었죠. 형우야, 너는 친구 하나도 없이 맨날 공부만 하는 게냐? 친구들하고 놀러도 다니고 운동도 좀 하고 그래야지. 그러게 말이다. 너무 공부만 하면 건강해진다.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거야. 이 집에 친구들도 좀 데려오렴. 그러면 이 아빠가 맛있는 떡볶이라도 사줄게. 너 여전히 엄마 아빠하고 이 집안이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니? 제 조심스러운 물음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친구 없어요. 친한 애들 만들어봤자 공부하는데 방해만 돼요. 저는 무조건 저하고 경쟁하는 애들 다 이기고 최고 대학교 최고 학과에 갈 거예요. 얘야, 좋은 학교 좋은 과 가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1등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주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거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거란다. 몸을 돌보지 않고 치열하게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생은 참으로 차가웠습니다. 한강물의 절반이 제 눈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하지만 그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공사장에서 남자들도 들기 힘든 벽돌을 지고 계단을 오를 때 일부러 제가 진 짐에서 벽돌 몇 장을 슬쩍 빼주며 다치지 말라던 감독님도 있었고, 봉투 치는 부업을 할 때 품삯에 몇 푼을 더 얹어주며 아이들 과자라도 사주라던 고마운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작은 온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없이 오직 공부에만 매달리는 아들 녀석이 참으로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들이 저와 남편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희 부부는 아들의 친구 얼굴 하나 보지 못한 채 세월을 보냈습니다. 분명 학교에서 진학 문제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학부형을 찾을 법도 한데 아들에서는 그런 말 한마디 들은 적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가고 남편도 일터로 나간 뒤 홀로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들여다볼 틈도 없었던 구석에 놓인 손거울 앞에 멍하니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평생 일에 찌든 저희 친정어머니보다도 더 늙고 지쳐 보이는 낯선 여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늠름한 고등학생인데 거울 속에 저는 이미 삶의 모든 풍파를 온몸으로 맞은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친 손마디, 깊게 파인 눈가의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 다시 한번 뜨거운 서러움이 제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틈을 타 실컷 소리내어 울고 난 저는 다시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들을 대학에 보내려면 지금보다 더 독하게 일해야 했습니다.
딸아이는 아주 좋은 학교에 갈 성적은 아니었지만 웬만한 대학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딸아이가 이미 중학교 때 제게 담담히 말했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은 대학을 포기하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엄마 아빠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어디든 취직해서 돈 벌 거야. 엄마랑 아빠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해드려야지. 엄마 손이 이게 뭐야? 꼭 마른 나뭇가지 같잖아. 딸아이는 제 거친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이었습니다. 엄마 나 취직해서 첫 월급 타면 엄마 손에 바를 핸드크림 제일 먼저 사드릴게. 너도 대학교에 가야지. 그래야 좋은 신랑감도 만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거란다. 엄마 하나도 안 힘드니까 그런 생각일랑 말아라. 아빠도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잖아. 꼭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다 아빠처럼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나 잘 알아. 어린아이답지 않은 속 깊은 말을 하며 딸은 오히려 대학교에 가라는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딸에게 대학을 포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딸아이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력이 있으면 제 동생을 더 지원해 주라고 했죠. 딸아이의 그 마음 씀씀이가 차가웠던 세상 속에서 제게 온기를 건네주던 그 따뜻한 사람들의 손길과도 같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딸의 표현대로 나무 껍질보다 더 단단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국민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희는 마침내 서울역 근처 한쪽 골목에 막대기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파란 천막을 친 작은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럴듯한 점포도 아니었고 그저 삐걱거리는 테이블 서너 개를 놓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받는 빠듯한 월급보다는 더 많은 돈을 만질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내 식구 살림은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공사판과 남의 집을 떠돌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어렵다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떡하니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언니 생각에 슬픈 눈물을 감출 수 없었지만 또한 아들의 대견함에 기쁨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에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바로 등록금 문제였습니다. 국수가게가 그럭저럭 잘 되어가고는 있었지만 아직은 내 식구 먹고 사는 일이 예전보다 조금 나아진 정도였으니까요. 의과대학의 등록금은 다른 학과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이야기에 남편과 저의 시름은 깊어졌습니다. 여보 어떡 하면 좋아요? 애는 저렇게 공부를 잘해서 최고학과에 붙었는데 우리가 등록금 낼 돈이 없으니 말이오. 어떻게든 마련해 봅시다. 내가 이 친구 저 친구한테 십시일반으로 꾸어보기라도 할 테니 당신도 최대한 노력해봐요. 알았어요. 어떻게든 날짜 안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죠. 당신한테는 언제나 미안해요. 아들아이의 일에 관해서 저는 남편에게 항상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제 말에 늘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오, 형우 엄마. 당신이 자꾸 그런 말을 한다는 건 결국 형우를 우리 아들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요. 왜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 형우는 틀림없는 우리 아들이야. 남편은 아이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형우 생부 주소 가지고 있지 않소? 그 사람에게 한번 부탁해보면 안 될까? 남편은 마음이 급했던지 누가 들으면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누가 들을세라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도 남편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전히 간직하고 있던 언니가 남긴 낡은 쪽지를 떠올렸습니다. 용기를 내 찾아가 볼까? 아니야, 그건 안 될 일이지. 아니, 자식을 위해서라면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이 오가는 혼란스러운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두고 하늘이 돕는다고 하는 걸까요? 어느 날 아들이 무심하게 말하더군요.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던 학생이 무슨 일인지 입학을 포기하면서 운 좋게 자신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장학생이 되었다고요. 형우야, 입학식이 며칠이라고 했지? 아빠하고 누나하고 같이 가마. 3월 3일이요, 아이. 그런데 안 오셔도 돼요. 바쁘시잖아요. 너 또 엄마 아빠가 부끄러워서 그러지? 엄마랑 아빠가 이번에 큰맘 먹고 누나랑 같이 옷도 한 벌씩 장만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시지 마세요. 거리도 멀잖아요.
아들은 끝까지 오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국수가게 문 앞에 아들 서울대학교 입학하여 가게 하루 쉽니다라고 커다란 글씨로 써붙이고는 남편과 딸과 함께 서울대학교로 향했습니다. 꿈에서도 잊을 수 없는 우리 언니가 다녔던 바로 그 학교였습니다. 가는 내내 언니 생각이 나서 저는 딸과 남편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학교에 가보니 입학식은커녕 그저 여기저기 오가는 학생들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날짜 잘못 알고 온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니야, 내 동생이 분명히 3월 3일이라고 했는데. 형우 엄마, 당신이 잘못 들은 거 아니요? 입학식은 무슨 아무것도 없잖소. 우리 식구들은 결국 그렇게 허탕을 치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늦게 귀가한 아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참, 제가 언제 3월 3일이라고 했어요? 3월 2일이라고 했지. 제가 정신이 없어서 잘못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입학식 날부터 허탕을 쳤지만 아들은 그 천재들만 모인다는 서울대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마침내 대학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진 고생의 끝이 바로 이렇게 달콤한 것이구나. 남편과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들이 의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는데 남편과 저는 국수가게 운영에 더욱더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자기 병원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엄청난 돈을 다 마련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었습니다. 하늘이 저희의 정성을 알아주셨던 걸까요? 저희 국수가게가 맛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허름했던 천막 국수집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천막을 걷어내고 번듯한 점포를 얻어 국수 전문점을 차릴 수 있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국수 장사로 번 돈을 푼푼히 모아 부동산 여기저기에 조금씩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희가 투자하는 곳마다 개발 호재가 터지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어느새 동네 사람들은 저희 부부를 알부자니 국수 재벌이니 하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아들은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다른 큰 종합병원에 월급을 받는 의사로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아이, 그 착한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만난 성실해 보이는 사윗감을 데려와 제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를 시집 보내고 저희 부부의 삶에 또 한 번의 큰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로 경력을 쌓아가던 아들 녀석이 드디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잘 됐구나. 어떤 아가씨냐? 어떤 아가씨길래 우리 의사 선생님 마음을 이렇게 쏙 훔쳐갔을꼬. 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만난 사이예요. 집안도 좋은 아이예요.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의사이신 의사 집안입니다. 졸업하면 저랑 같이 병원을 개원할 거고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조만간 인사드릴 텐데 우리 집이나 가게 말고 다른 곳에서 만났으면요. 장소는 제가 정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 그래야지. 그런데 내 누나보다 먼저 결혼하는 건 좀 그렇지 않니? 내가 짝이 생겼으니 내 누나 결혼도 서둘러야겠구나. 저와 남편 그리고 딸아이는 며칠 후 아들이 정했다는 어느 호텔 레스토랑에서 예비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말로만 듣던 재색을 겸비한 꼭 그림 같은 아이였습니다. 도운 집안에서 곱게 자란 티가 온몸에서 흘러넘쳤죠. 저는 한눈에 예비 며느리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형우야, 그리고 올케. 벌써 이렇게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하고 아빠, 우리 둘만 보고 세상을 달리듯 살아오신 분들이세요.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우리 부모님 잘 모시고 살 거죠? 형우를 위해서 당신들 인생을 다 바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들이에요. 당연하지 누나. 나부터 얼른 결혼식 치를 생각이라고. 걱정 마.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딸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요 누님. 저희가 부모님 잘 모실 거예요. 누님은 걱정하지 마시고 결혼해서 잘 사시면 그게 효도예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첫 만남이 끝났습니다. 그 후로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저희 부부에게 정말 살갑게 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자기 살림을 조금씩 저희 집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들어와서 살 집인데 미리 조금씩 짐을 옮겨놓는 게 나중에 편할 것 같아서요. 이 집은 참 사연이 많은 집이었죠.
단칸방 월세부터 전세방을 전전한 끝에 국수 전문점으로 큰 돈을 벌면서 며느리를 데리고 함께 살 생각에 무리해서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따로 살림을 나겠다고 하면 번듯하게 집 한 채 내어줄 여유도 이제는 있었습니다. 첫 만남을 가진 지 1년이 채 안 되었을 때 예비 며느리는 아예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사돈댁과 상견례도 갖기 전이라 조심스러웠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저희 부모님이랑 다 상의해서 하는 일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형우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형우 씨 집안에 대한 일도 모두 저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거 혼인신고는 먼저 할 거예요. 혼인신고를 했으니 이제 정말 며느리였죠. 그런데 며느리는 공부밖에 모르고 자라서인지 집안 살림에는 영 소질이 없었습니다. 저도 국수가게 일로 바빴기에 집에서 일할 사람을 하나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친정에서 소개해 주는 분으로 하면 안 될까요? 믿을 만한 분이세요. 나쁠 것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며칠 뒤 보기에도 믿음직스러운 아주머니 한 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 역시 그 아주머니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가게 일에만 열중할 수 있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아들은 병원 일로 바빠 거의 매일 늦게 귀가했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혼살림을 차렸고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곧 손주가 태어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주말 집에 온 딸아이와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배가 많이 부르시네요. 언제가 산달이라고 하셨죠? 아, 부러워라. 너도 너무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제 슬슬 엄마 아버지께 손주 소식 전해드릴 때 아닌가? 그래요, 부러워요. 그런데 저는 결혼식 한 다음에요. 배불러서 웨딩드레스 입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결혼식이 너무 미뤄지는 것 같아 사돈댁에 죄송해서 건다. 어떻게 키운 따님이신데 결혼식도 없이 이렇게 와서 며느리 노릇을, 그것도 이렇게 착하게 해주고 있으니 내가 사돈댁 뵐 면목이 없구나. 얼른 상견례 날짜 잡고 결혼식 날짜도 잡자꾸나. 네, 어머니. 알겠어요. 어머니 시키시는 대로 서두를게요. 형우 씨도 어머님 아버님 말씀이라면 하느님 말씀으로 아는 사람이니까요. 참으로 행복만이 가득한 나날이었습니다.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참 끝이 없는 것인가 봅니다. 흠잡을 데 없이 착하고 어여쁜 며느리까지 얻고 나니 이제는 따끈따끈한 손주 생각이 간절해지더군요. 그래서 더욱 아들과 며느리에게 결혼식을 서두르라고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저와 남편을 거실에 모시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곧 결혼식 올릴 텐데요. 그래, 그래야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나 저나 병원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신혼여행 갈 시간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가까운 일본으로 잠깐 다녀올 생각인데 어머니랑 아버지도 같이 가세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늙은이들이 왜 너희들 신혼여행에 끼어든단 말이냐. 얘도 참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신혼여행이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도 피곤해서 온천이 좋은 곳으로 가고 싶고 일본 온천이 아버님 신경통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모시고 가는 효도 여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며느리까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저희 둘만 가는 것보다 부모님 모시고 가는 게 저희 마음도 더 편해요.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사실 남편과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해외여행은커녕 제주도 한번 가본 적 없는 저희였으니까요. 그렇다고 주책 맞게 덥석 그러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짐짓 여러 번 사양했습니다. 며칠 뒤 딸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엄마 아빠 이제 아주 복 터지셨네. 아들의 며느리에 장사도 잘 돼서 재벌 소리 듣지. 그러고 보니 나만 아주 별 볼 일 없네. 좀 샘나는데? 딸아이는 장난스럽게 투정을 부리면서도 얼굴에는 기쁜 빛이 가득했습니다. 네가 왜 별 볼 일이 없어? 내가 지금까지도 제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게 뭔 줄 아니? 그게 뭔데요? 그런 게 있었어요? 바로 네가 첫 월급 타서 사다 준 그 핸드크림이란다. 처음에 조금만 바르고 아까워서 그대로 간직해뒀어.
동생을 위해서 내 앞길도 포기하고 늘 엄마 아빠 생각해준 내 마음 엄마 다 알고 있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효녀다. 엄마는 참 갑자기 눈물 나려고 하네. 엄마, 형우랑 올케가 그렇게 가자고 하는데 그냥 못 이기는 척 다녀오세요. 일본 온천이 그렇게 좋다잖아요. 형우가 엄마 아빠 신경통 생각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아들 며느리가 강력하게 권하고 딸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더 이상 사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딸의 표현대로 못 이기는 척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일본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부터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 부부를 극진히 챙겼습니다. 그 모습은 신혼여행이 아니라 마치 저희 부부만을 위한 효도 여행을 온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먼저 일본에서 제일 번화하다는 요코하마의 한 거리를 구경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곳이 일본 같지 않고 유럽 어느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라고 설명해 주더군요. 저희 같은 늙은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저 아이들이 가자는 대로 따라다닐 뿐이었죠. 정말로 그곳은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서양의 어느 나라 같았습니다. 방송국이며 중요한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라고 아이들이 일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거리에 있는 커다란 건물에 들어가 서로 통해 있는 통로를 따라 이 건물 저 옮겨다니며 일본의 중심가를 실컷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하다는 맛집에 가서는 두툼한 일본식 돈가스도 맛있게 먹었지요. 그러고 나서는 온천이 좋다는 일본의 한적한 시골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한참을 가서도 또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진흙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신기한 온천이 있었습니다. 온천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가스가 사방을 뒤덮고 있어 한 치 앞도 보기 어려운 곳이었지만 온천물은 정말로 좋았습니다. 수십 년 묵은 신경통이 한꺼번에 씻겨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온천 근처에서 며칠을 묵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아주 외진 곳이라 집들이 마치 옛날 영화에나 나오는 일본 전통가옥 그대로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를 위해 미리 집 한 채를 통째로 빌려놓았다고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조차 많이 찾지 않은 곳이라 식당도 변변치 않아 저는 직접 밥을 해먹어야 했습니다. 마치 어릴 적 숫국장난을 하듯이 오순도순 밥을 해먹고 뜨거운 온천물에 몸을 담그며 아들 며느리와 며칠을 지내다 서울로 돌아가기 싫을 정도로 그곳은 천국 같았습니다. 온천에서 조금만 걸어나가면 고요한 바닷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낡은 고깃배 몇 척만이 쓸쓸하게 정박해 있더군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곳이 다 있다니. 여기 있다가 서울 갈 생각을 하니 정말 시끄러워서 못 갈 것 같구나. 그러게 말이요. 아이, 어떻게 이런 곳을 다 찾았을까? 여기야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나 좋지. 너희 같은 젊은 애들이야 뭐가 재밌겠니? 저희는 부모님만 좋으시면 돼요. 아들과 며느리의 그 마음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남편과 저는 바닷가를 거닐면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나중에 더 늙으면 이런 조용한 곳에 와서 남은 생을 보내자고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고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여행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좀 돌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온천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황가스 때문인지 바다는 온통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으며 꼭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듯한 몽환적인 기분이었죠. 어머니 아버지, 여기는 한참을 나가도 허리 높이밖에 안 되는 얕은 바다라고 해요. 걱정 마세요. 아이들의 말처럼 땅과 맞닿은 바닷물은 정말로 무릎 정도 깊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처에는 작은 나룻배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그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배가 살랑살랑 기분 좋게 움직였고 남편과 저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아이들처럼 서로에게 물을 튀기며 장난을 쳤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신선 노름이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겪어야 했던 그 모진 고생들이 이제는 정말 아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따로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잠시 후에 나오겠다며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두 늙은이는 젊은 아이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배 위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이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배 위에서 바라보는 안개 낀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이 모습을 아이들과 함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아이들의 시간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손주를 빨리 보려면 말입니다. 우리는 배 안에 있는 낡은 노를 저어 바닷가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 보았습니다.
유황 안개가 자욱해서 바다의 깊이를 알 수 없어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요. 그러다 남편이 불쑥 배에서 내려 바다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위험해요. 괜찮소. 여전히 얕은 걸. 꼭 시골 시냇물 같구먼. 해변에서 한참을 나왔는데도 바다는 여전히 깊지 않은 듯 했습니다. 남편은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바지를 걷어올리고 물속을 첨벙거리며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의 모습이 제 시야에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분명 얕은 바다라고 첨벙거리며 걷던 사람이 마치 땅이 꺼지기라도 한 듯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나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얕은 바다라고만 알고 있던 이곳에 갑자기 깊어지는 구간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형우 아버지, 어디 있어요? 형우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아이들이 있는 숙소로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얘들아, 큰일 났다. 너희 아버지가 물에 빠졌어. 제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핸드폰도 잘 터지지 않는 곳이지만 어떻게든 외부의 연락을 취해 볼게요. 저희가 먼저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볼게요. 아들과 며느리는 남편이 사라진 바다 쪽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돌아오더니 외부에 연락이 닿았다며 아버지를 찾아보겠다고 다시 바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저 숙소마루에 주저앉아 울면서 아이들과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아이들과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이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저 혼자 이 낯선 땅에 남겨진 것만 같은 끔찍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외부에 연락이 닿았다고 했으니 곧 누가 구조하러 오겠지 하는 믿음이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믿음은 부질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그 누구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아이들이 남편을 찾으러 깊은 바다로 들어갔다가 함께 변을 당한 것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상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제 아버지를 찾겠다고 둘 다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생각보다 깊은 바다에 함께 빠져버린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성을 잃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형우야, 형우 아버지, 아가. 마음이 급하니 제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분명 외부에 연락이 닿았다고 했으니 핸드폰만 있으면 연락이 될 것 같았지만 도무지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이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면서 미친 듯이 바닷가를 헤맸습니다. 우리가 탔던 작은 배가 바람에 밀려왔는지 가까운 바닷가에 떠 있었지만 그 배에는 남편도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가족들을 목 놓아 부르다가 저는 바닷가 모래밭 위에서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꿈결이었을까요? 제 귓가에 어렴풋이 한국말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의 악몽만 같았고 제정신이 아닌 와중에도 남편과 아이들이 걱정되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에서 애타는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며느리, 아이들 아버지가. 무슨 변을 당한 것 같아요? 나 길도 몰라요. 제발 도와주세요. 듣는 사람이 있건 없건 저는 무의식 중에 같은 말을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어느 순간 뜨거운 눈물이 얼굴을 흥건하게 적시도록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거의 실신에 가는 중에 다시 한번 또렷한 한국말이 들려왔습니다. 저 혹시 청교국수 포장마차 아주머니 아니십니까? 꿈결처럼 그 말이 제 귓전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할 지경이었죠. 헛소리까지 들리는구나. 여기가 이승인가 저승인가. 청교국수 포장마차 아주머니 맞으시죠? 맞네요. 저 기억 못하시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누군가 제 팔을 부추겨 일으키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더없이 친절하게 저를 일으켜 세우는 그 손길에 저는 현실 감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손길은 저를 근처 벤치에 앉히더니 다정하게 물병을 건네주었죠. 저는 건네주는 물을 받아 몇 모금 마시고 나서야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 친절한 손길의 주인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뜯어보아도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이 먼 곳까지 어쩐 일로 오셨으며 왜 혼자 계신 겁니까?
이제 좀 정신이 든 저는 그 사람을 붙잡고 우리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남편을 찾아달라며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그 청년은 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걱정 마시라며 저를 다독였고 자신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겠노라고 마음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그 말에 대충 정신이 돌아온 제게 그 청년은 문득 옛날 이야기 한 가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서울역 근처에서 천막을 치고 테이블 서너 개를 놓고 국수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제 기억 속에서도 희미했던 한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남노한 차림의 어떤 젊은이가 가게로 들어와 국수 한 그릇을 시켰었죠. 저는 허겁지겁 국수를 먹는 그 청년을 보니 필시 몇 끼니를 굶었으리라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으려고 싸온 도시락에 밥까지 그릇에 담아 건네주었죠. 청년은 그 밥마저 순식간에 먹어치우더니 갑자기 천막을 젖히고 쏜살같이 도망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국수값도 낼 수 없는 처지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들어와 국수를 먹고는 도망을 가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뛰지 마. 돈 안 내도 괜찮아. 그러다 넘어져 다친다. 천천히 가. 나중에 잘 되면 그때 갚아. 걱정하지 마. 청년은 제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없이 울면서 뛰어갔다고. 세상이 다 저를 버린 것 같았을 때 아주머니의 그 말씀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른다고. 단 하루도 그 친절을 잊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다고 합니다. 꼭 다시 일어나서 아주머니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음식값 떼어먹고 도망가는 자신에게 넘어지니 뛰지 말고 천천히 가라는 그 말씀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이나마 아들과 며느리, 남편에 대한 걱정을 잊고 그때 그 청년을 다시 만났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청년을 붙잡고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가 다 의사야. 우리 내외하고 같이 여행을 왔었는데 무슨 면을 당했는지 아버지랑 애들 둘이 다 없어졌어. 청년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시오. 네? 의사요? 아이고 어느 병원에 있습니까? 이름이 뭔데요? 우리 아들은 김영우, 며느리는 민채은이라오. 대성병원에 다녀. 그래요? 제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 이게 무슨 우연의 일치인지. 그는 의대에 입학해서 지금은 의사가 되어 이곳으로 의료 봉사 활동을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보자. 민채은 선생님의 시어머니가 정말 맞으십니까? 제가 김용호 선생님은 잘 모르는데 민채은 선생은 잘 아는 사람이라 그 사람들 결혼식에 갔었거든요, 아이. 그런데 그때 뵌 어머님이 아니신데요?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 애들은 아직 결혼식도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우리 내외하고 살고 있어. 사돈나고 상견례도 아직 안 했는데 결혼식이라니? 아닙니다. 분명히 민채은 선생이었고 그날 신랑의 이름도 김영호라고 똑똑히 기억이 나는걸요. 김영호 선생님 어머님, 아버님 얼굴도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그럴 리가. 우리 바깥 양반하고 난 도대체 모르는 이야기라오. 잠시만요. 그날 결혼식 사진을 자기 핸드폰으로 찍은 친구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혹시 사진 파일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은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막 친구에게서 받은 사진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 속의 신랑 신부는 분명 우리 아들 형우와 며느리 채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옆에는 떡하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제 남편이 맞는데 어머니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기품 있어 보이는 낯선 노부인이 제 남편과 나란히 서서 활짝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이런 말씀 정말 죄송합니다만 뭔가 이상한 범죄 같은 냄새가 납니다. 빨리 귀국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김영호 선생과 민채은 선생은 다음 주에나 출근한다고 했다니 말입니다. 그 청년 덕분에 저는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귀국에서도 그는 친절하게 저희 집까지 동행해 주었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며느리가 데려왔던 가정부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주머니, 어떻게 된 일인지 전부 얘기해 주셔야겠어요. 그 청년의 추궁에 아주머니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은 보수가 좋은 일이라기에 결혼식 때 가짜 어머니 역할을 해줄 사람을 소개해주고
제가 일본으로 떠난 다음 날 남편과 제가 동시에 조난당했다는 신고를 비밀리에 해달라는 부탁만 받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 우리 집 대문에 붙어있던 도어락을 뜯어내고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꾼 뒤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짐을 모조리 챙겨 문 밖으로 내다버렸습니다. 모진 고생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었던 내 아들이 저도 모르게 가짜 어머니를 동원해 결혼식을 올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와 저와 한 지붕 아래서 살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딸과 사위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위와 변호사의 도움으로 저는 며칠 안에 진짜 사돈댁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렵사리 성사된 만남의 자리에서 사돈댁은 자신들도 감쪽같이 속았다고 자신은 이미 어떤 대학교 총장이라는 바깥사돈과 그 부인과 상견례까지 마쳤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었던 걸까요? 가짜 아내를 앞세우고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대학 총장 행세까지 했다는 말인가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바뀐 도어락 앞에서 문이 열리지 않자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머니, 문 여세요. 이 아줌마가 정말 미쳤나 봐. 문을 열자 그곳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본 두 사람의 얼굴은 그야말로 혼비백산,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여길 어떻게... 왜, 이 엄마가 일본에서 죽었을 줄 알았더냐.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치는 슬픔과 분노에 아들의 얼굴을 차마 마주볼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저는 남편 또래의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이었지만 왠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상이 분명해지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내가 갓난아기 때부터 키워온 우리 형우, 바로 형우와 꼭 닮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니 이모, 이분이 바로 제 생부이십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생부는 아들이 20살이 되던 해부터 지금까지 아들과 제 남편에게 협박을 당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혼자 찾아와 대학 등록금을 요구하더니 그 후부터는 저를 키워준 아버지, 즉 제 남편까지 합세하여 돈을 뜯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장학생이 되었다던 그 기쁜 소식의 진실은 생부를 협박하여 뜯어낸 돈으로 마련한 등록금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아들과 한패가 되어 저 모르게 막대한 재산까지 축적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었고 결국 저와 공동 명의로 된 재산마저 노렸던 겁니다. 일본에서 저와 남편이 동시에 조난당한 것으로 신고해 법적으로 제가 사망 처리가 되면 어딘가에 숨어있던 남편이 나타나 제 재산을 차지할 계획이었던 것이죠. 자기 아이를 낳은 여자와 자식을 버린 사람인데 이 정도야 겪어야 하는 일이죠. 아버지가 대학 총장쯤은 되어야 결혼을 반대하는 일에 부딪히지 않을 테고요. 아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그다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유기죄로, 남편은 공갈 협박 및 유기죄 공범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사돈댁은 매일같이 제게 찾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저는 법이 제 아들을 선처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의사라는 사람이 오히려 사회에 해악이 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니 응당한 죄값을 치르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처음에는 죽은 언니를 생각해서 선처를 구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언니 역시 그것을 바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생을 받은 만큼 베풀며 선하게 살고자 했던 저의 삶은 이렇게 망가져버렸지만 저는 남은 일생도 또한 선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부모로서 사회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말입니다. 지금 제가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길은 이것뿐이며 또한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가슴을 치게 만든 이 길고 아픈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